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기가 막힌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님이 도왔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하게 되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하고 생각하셨던 일이 있으셨을까요? 저는요, 세상에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런 운명 같은 우연의 장난을 마주하게 된 뒤에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다리가 딱딱 맞게 이런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조상님께서 제 옆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부지 막내딸로 태어나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오빠가 둘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막둥이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서 나이가 조금은 있으신 편이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어딜 가나 막둥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 막둥이라는 단어가 주는 귀여움에 홀딱 반해 있었죠. 제가 어떤 장난을 치고 어떤 난리를 쳐도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항상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비뚤어진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뭘 하던 잘했다, 잘했다 해주시고 실수를 해도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면서 다음에는 조심하면 되는 거라고 말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나무인으로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철이 없던 시절에 너무나도 덜 자란 아이였기 때문에 제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친구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일인가 싶은 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는 바르게 자란 오빠들 덕분에 정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정의라는 것을 빌미 삼아 과한 말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죠. 저희 오빠들은요, 학교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나름 저희 엄마를 쏙 빼 닮아서 훤칠한 편에 속했거든요. 누가 그랬더라.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그래서 저는 오빠와 엄마랑은 외모의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흉을 보는 건 절대 아닌데요. 엄마는 정말 미스코리아 뺨치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던 반면 아버지께서는 좀 투박한 얼굴이셨거든요. 하필이면 딸인 제가 엄마를 닮았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쏙 빼닮아 태어났던 거죠. 여기에도 웃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딸이 태어난다고 옹기종기 모여서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저를 보러 오셨었대요. 그런데 신생아실에 워낙 많은 아이들이 누워있지 않겠어요? 막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하루 종일 울고 있으니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저희 가족들은 단박에 저를 알아보았대요. 왜냐고요? 저희 아버지랑 그냥 똑같이 생긴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도 시커멓게 다 자라 태어나고 피부도 남들보다 붉었던 눈부터 코까지 그냥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애가 하나 누워있는데 저를 보고 친할머니 애미야, 어쩌냐. 내가 내 아들이지만 참 인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못났다고 생각했었는데 하필이면 아들도 아니고 손녀딸이 지혜비를 쏙 닮아서 말이다. 어머님, 그렇게 비관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직 신생하잖아요. 커가면서 저를 점점 닮겠죠. 아이, 저 이마부터 턱까지 죄다 애비를 닮았는데 커가면서 애미를 닮겠냐? 아이고, 손자 두 놈은 아주 애미를 쏙 빼닮아서 성공했다 싶었더니 하필이면 손녀 딸이. 내가 통장 하나 만들어 두마. 통장이요? 갑자기 통장은 왜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왜긴 왜야. 나중에 커서 쌍꺼풀도 만들고 코도 높이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소 하면은 어쩔 거야. 미리미리 돈 빼다가 만들어 놔야지.
친할머니께서는 출산을 마친 엄마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고 웃기셨었는지 엄마가 저한테 몇 번이나 말을 해주셨었다니까요. 그래도 엄마는 희망을 잃지 않았대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을 텐데 애들이 크다 보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지 않겠냐고요. 우리 딸도 오빠들처럼 출중한 미모를 손에 얻을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다. 기다리다 보면 열매가 찾아올 거다 하고 믿으셨대요. 그런데 정말 어딜 가도 아들만 셋을 낳아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 엄마는 20살이 되면 제 얼굴을 갈아엎어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니 알만하시죠? 저는 사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뻐진다고 해서 크게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들어서 외모가 바로 경쟁력이다 하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전 그건 다 외모에 집착하게 만드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 커리어를 잘 쌓으면 그거야말로 능력을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외모만 출중하다고 해서 무슨 경쟁력을 얻겠어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제 인생을 남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외모가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었어요. 항상 엄마와 할머니는 아빠를 닮아서 투박하게 생겼다. 기집애 얼굴선이 고와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어쩌면 뚝심 있어 보이는 얼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비교도 많이 당해서 속상했던 적도 많았죠. 저는 괜찮다는데 자꾸 주변에서 엄마를 닮아서 예뻤어야 했는데 지 오빠들이 좋은 유전자는 다 가져갔네 하는 소리들을 들을 땐 저도 상처받고 속상하긴 했어요. 특히 외모에 관심이 생기는 사춘기 시절부터는 그 말이 가슴에 콕콕 박히곤 했었죠. 제가 여중을 나왔거든요. 게다가 바로 옆에 남중 남고가 있는 여중이었어요. 담벼락이 딱히 없이 테니스장에 쳐지는 철조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구역만 나뉘어져 있고 같은 재단이라서 운동장은 심지어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여중에 남중 남고가 붙어 있으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자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가 없는 친구들이 없었고 그만큼 그건 반 학생들에게서는 경쟁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죠.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말입니다. 저희 둘째 오빠가 고3이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남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입학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꽁꽁 숨겨두고 살던 막내 여동생이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 원래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입학하자마자 소문이 쫙 돌고 너도 나도 셋째 딸 찾기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소민이라고 이름도 예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요, 고작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도 눈썹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늘 분홍색이 감도는 립밤을 바르던 친구였어요. 그만큼 외모를 가꾸는데 취미가 있었던 친구였었죠. 소민이가 글쎄 저희 오빠의 막내 동생이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오빠들을 닮아서 예쁜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오해를 하고 소민이를 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막내 동생이라고 말을 해봐야 사람들이 실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예쁜 얼굴을 하고 있다더라 하고 소문이 났는데 저인 게 밝혀지면 손가락질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서 주눅이 들 것 같았거든요. 이미 그 외모에 대한 소문 때문에 움츠러든 상태이기도 했지만요. 근데 소민이 이 기집애도 웃긴 게 글쎄 아니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오빠 없어요. 한마디만 해도 다들 관심이 팍 식을 것 같은데 그 관심을 즐기는 건지 아니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잘생긴 저희 오빠의 덕을 제가 아니라 소민이가 보고 있는 것도 웃겼죠.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이트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조금 논다고 하는 날라리 언니들이 소민이에게 다가와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 정말 예쁘다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매점에 가서 빵을 사주기도 하고요. 알고 보니까 그 언니들 중에 제일 힘이 센 언니가 저희 둘째 오빠를 좋아했더라고요. 소민이가 저인 줄 알고 일부러 잘해준 것이었어요. 선물을 주면서 오빠에게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하는데 소민이가 알겠다고 오빠한테 꼭 언니가 자기한테 잘해줬다고 전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기가 막혀서 소리를 내면서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소민이의 심기를 딱 거스른 거죠. 학교에서 단 한 명도 소민이가 오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소민이도 더 당당하게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딴지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 소리를 딱 냈으니까 소민이 가슴도 철렁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소민이는 알게 모르게 저를 주시하면서 은근한 괴롭힘을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가 재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첫째 오빠는 정말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둘째 오빠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 오빠는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선수 테스트까지 받았거든요. 입단을 해서 2군에서 연습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였죠. 그러니까 인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농구 선수들 키가 죄다 크잖아요. 저희 오빠들도 키가 컸거든요. 둘째 오빠는 잘생겼는데 운동까지 잘하고 체격도 좋고 하니까 저희 오빠 좋다고 쫓아다니는 언니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이 중학생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언니들이 혈안이 되어서 그 동생이 누구냐고 찾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든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서 오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산이었겠죠. 아무튼 소민이는 그 모든 상황을 즐겼고 언니들이 주는 친절함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빠에게 가져다 주라고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그 선물들은 아마 자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겠죠. 저는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소민이는 언니들이 준 편지를 쓰레기통에 몰래 버렸어요. 하필이면 그 장면도 저에게 들켰지 뭡니까. 학교 뒤편에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언니들이 준 편지를 다 뜯어보고 비웃으면서 태워버리더라고요. 선물로 준 간식들이나 물건들은 전부 지 가방 안에 넣어버리고요. 제가 주번이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그 장면을 보았고 더 이상은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들키면 오빠가 전부 뒤집어 쓸 것 같았거든요. 저희 둘째 오빠는 프로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소문이 꼬리표가 되어서 따라붙게 되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소위 말하는 논란거리를 달고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학교 내 괴롭힘이니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문제니 그런 거에 예민한 마당에 오빠에게 그런 소문이 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민이에게 말을 했어요. 소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들이 오빠한테 가져다 주라고 한 물건들은 네가 챙기고 편지는 다 태우는 거야? 아, 깜짝이야. 뭐야? 아, 우리 반 애구나.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 너 이렇게 선물 버리는 거 언니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 언니들 무서운 언니들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너 승민 오빠 동생도 아니잖아. 내가 왜 승민 오빠 동생이 아니야? 너 같은 범생이도 승민 오빠를 안다는 게 웃기다. 그리고 오빠 동생인 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네가 뭔데 맞다 아니다 그러고 있어. 내가 승민 오빠 동생이니까 알지. 더 이상 오빠 동생인 척하고 다니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멈춰. 뭐라고? 네가 승민 오빠 동생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구나? 못생겨서 오빠 동생이라고 소문나면 괴로울 것 같으니까 내가 사칭을 하고 다녀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럼 앞으로도 가만히 있어. 너도 나도 학교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게 좋을걸? 소민이는 생각보다 더 뻔뻔한 아이였어요. 첫째 오빠 이름이 수민, 둘째 오빠 이름이 승민.
그리고 제 이름이 정아였거든요. 확실히 수민, 승민, 정아보다는 소민이가 더 가족 같은 이름이긴 했었죠. 우연히 너무 딱딱 들어맞아서 더욱 더 소민이는 날뛰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입으로 막내 동생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본인 입으로 오빠들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승민 오빠가 농구 연습을 하러 갈 때 자기가 따라가서 선수들이랑 인사를 하기도 했다. 수민 오빠를 따라서 대학교 구경을 갔다 왔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다녔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소민이는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오빠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한 번 더 소민이에게 경고를 했지만 소민이는 무시를 하면서 제 머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아씨, 그래서 어쩔 건데. 이제 와서 네가 승민 오빠 동생이라고 말이라도 하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 어차피 좀만 있으면 오빠 졸업하잖아. 오빠가 학교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칭 좀 하는 게 어떻다고? 오빠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 아니야? 내가 팬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 이득만 취하고 있으면서 무슨 팬 관리야. 오빠한테는 이런 꼬리표가 도는 게 더 안 좋아. 오빠는 팬들이 주는 선물도 안 챙기는 사람인데 네가 선물을 다 받아서 챙기면 그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 아씨, 어쩌라고. 너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마. 너는 그냥 너 하는 대로 사람들 관심 하나도 못 받고 공부나 하면 돼. 그게 서로 윈윈 아니야? 소민이는 제 말을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결국 제가 막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민이는요, 자기가 막내 동생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니면서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오빠가 가지고 싶어 하는 물건이라고 속여서 비싼 지갑 선물을 받기도 했고, 옷 같은 것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급생 친구들에게 소위 말하는 삥을 뜯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날티가 나는 언니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들도 소민이를 어려워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등에 업고 언니들이 돈을 좀 가져오라고 하더라 하면서 애들에게서 돈을 가져가서 그 돈으로 노래방에 가서 놀고 오락실에 가고 그랬어요. 못된 짓을 두루두루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빠들에게 화살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오빠들이 저도 아니라 제3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실을 둘째 오빠에게 알렸습니다. 둘째 오빠는 선수 입단 테스트를 준비하느라 학교에도 잘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농구를 하러 가고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을 잘 몰랐대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내 동생 진짜 예쁘더라 하고 말을 해오면 우리 오빠는 맞지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예쁜 얼굴과는 거리가 먼 저였지만 오빠의 눈에는 막내 동생만큼 예쁜 아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씨 착한 오빠들이 소민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저는 결국 사실을 전부 말했죠. 오빠는 입을 떡 벌리면서 황당해했어요. 제가 선배들에게 예쁨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에 동생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웃어 넘겼었는데 그게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사칭을 해서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빠는 분노했어요. 오빠는 다음 날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준비물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하고선 여중으로 찾아온 겁니다. 원래는 남고 남중 학생들이 여학교에 찾아오는 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오빠가 그 유명한 동생 핑계를 대면서 찾아온다고 하니 선생님도 허락을 해주신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여중에 찾아왔다는 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났고 너도 나도 잘난 우리 둘째 오빠를 보겠다고 저희 교실 앞에 줄을 섰어요. 저희 오빠가 교실에 나타나자 소민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소민이는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몰린 상태라 더 겁을 먹었을 겁니다. 다들 소민이 보러 왔나 보다 하고 있는 와중에 오빠가 소민이를 지나쳐 저에게 다가왔고 저에게 쓰잘데기 없는 교과서를 하나 내밀면서 웃으면서 말을 했죠. 정아야, 책을 두고 가면 어떡해. 내가 급하게 네 방에서 찾아오긴 했는데
오빠가 네 방에서 막 들어갔다고 화내는 거 아니지? 우리 막내 동생. 앞으로는 잘 챙겨서 다니자. 이따 집에서 봐. 오늘 엄마가 저녁에 불고기 해준다고 했으니까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알겠어. 오빠 책 가져다 줘서 고마워. 그렇게 오빠는 싱긋 웃으면서 활용점정으로 제 머리까지 쓸어 넘겨주고 뒤를 돌았어요. 소민이는 잔뜩 굳어서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들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어요. 분명히 동생은 소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반에서 공부만 하고 존재감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던 반아이 한 명에게 다가가서는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들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소민이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데 정말 멘탈이 털털 털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네가 내 동생을 사칭하고 다닌다던 소민이야?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각종 선물은 다 받아 챙기고 내 동생인 척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너 그거 범죄야 범죄. 사칭도 사기죄 아닌가?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 때문에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하면 큰일이잖아. 오빠. 오빠는 무슨 오빠야? 너 나 알아? 난 오늘 너 처음 보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동생인 척하고 다니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줄 알아. 오빠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자 주위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소민이가 오빠의 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도 나도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와 함께 소민이를 향한 분노와 어이없음, 삿대질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소민이는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아마 그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 향했었더라면 저 역시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소민이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만인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민이에게 삥을 뜯겼던 아이들까지 전부 돈을 내놓으라며 소민이의 머리채를 잡았고 소민이에게 선물을 주며 알랑방귀를 뀌었던 선배들 역시 소민이를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동생인 척했던 사칭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소민이는 전학을 가지 못했어요. 소민이가 그렇게 만인의 적이 된 이후에 짓궂게도 아이들이 소민이의 뒤를 캤는데 엄청나게 가난한 집 딸이었더라고요. 전학을 가게 되면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버스를 타야 했고 교복도 새로 사야 했는데 그럴 돈이 충분치 않았던 거죠. 소민이의 사생활이 낱낱이 밝혀지고 반 아이들은 소민이와 말도 섞지 않았어요. 소민이에게 내 동생 하면서 잘해주던 날라리 언니들도 소민이가 지나갈 때마다 어깨를 치고 발을 걸고 거지 냄새가 난다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소민이는 수업 시간에는 멍한 얼굴로 수업을 들었고 쉬는 시간만 되면 책상에 엎드려서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소민이가 안쓰러워서 손을 내밀어 보려 했지만 소민이는 그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소민이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3년 내내 견뎌야 했어요. 고등학교는 따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왕따 신세는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게 제일 빠르게 퍼지는 법 아니겠어요? 중학교를 다닐 때 사칭을 했다더라, 왕따였다더라, 가난하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되었고 그 뒤로 소민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역시 평범했어요. 저는 예체능에는 특별한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9살일 때 이미 26살이던 큰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큰오빠가 또 명문대 출신이지 않겠어요? 오빠에게 1:1 과외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큰오빠가 정말 대단한 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 수능까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둘째 오빠는 군대에 가 있었고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오빠의 후배가 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참으로 뿌듯해 하셨죠. 제가 명문대에 입학을 하자마자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여기에 내가 딱 5천만 원 넣어뒀다. 이걸로 쌍꺼풀도 하고 코도 좀 세우고 피부 관리도 받고 그렇게 해라.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한약도 좋다고 하던데. 어머님, 이걸 정말 모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정아는 좋겠네.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손녀에게 성형을 하라고 돈을 쥐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당연히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요, 면허를 따고 중고로 차 한 대를 샀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았거든요. 돈이 꽤 남아서 그 돈으로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살의 할머니께서 주신 시드머니는 꽤 두둑했어요. 물론 제가 외모를 가꾸는 데 쓰지 않고 차를 사고 투자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황당해 하셨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역시 누구 피를 물려받았는지 대쪽 같은 심성을 가졌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당연히 돈을 잃을 때도 있었고 돈을 불릴 때도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사회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점 학창 시절을 잊어갔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둘째 오빠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농구 선수로서의 생활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포기하지 않고 체육 지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큰 오빠는 은행에 입사를 해서 은행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를 쓰느라 정신이 없었죠. 큰 오빠의 도움으로 이력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덕분에 저도 꽤 괜찮은 중견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사 일이라는 게 늘 지겹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한다는 게 기뻤죠. 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저희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전부 결혼을 해서 조카들도 낳아주었고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큰오빠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까지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저희 친할아버지의 재산이 상당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유산을 전부 정리하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거든요. 상속을 받으려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썩었죠. 은행원이던 오빠의 인맥이 아니었으면 정말 세금을 폭탄으로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과장님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는데 평소에 제가 과장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다고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신 것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소개팅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얼굴이 예쁘기는커녕 정말 선이 굵고 투박하게 생긴 편이어서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모태솔로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딱 소개팅 자리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과장님의 소개로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제 외모가 사진보다 더 별로였던 건지 저에게 흥미없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짜요만 반복하시는데 누가 멱살 잡고 끌고 온 것 마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큰 실망을 했어요. 결국에 그 자리는 파토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소개팅이 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터덜터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음식점에서 제 자리를 서빙해주던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저에게 수줍게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이벤트 경무 같은 걸 하라는 뜻인 줄 알고 거절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번호를 물어본다는 행위 자체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종업원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저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가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이라던가 출신 같은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이어가기 시작하자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저는요, 고장 문자 몇 번을 주고 받았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신혼집은 어디가 좋을까? 내가 모은 돈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네, 제가 바보 같죠. 인기 없는 여자의 서러움을 모르시니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고 3번의 만남 끝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도 빠르지 않았어요. 그동안 못 해본 연애에 대한 한이라도 풀듯이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제 예비 신랑은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와 비교를 하자면 볼품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디 사람을 그런 걸로만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성격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에게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학원비도 지원을 해주고 문제집이라던가 생필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월급을 동원해서 독서실 비용도 끊어주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 노력을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쩌다가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왔을까? 우리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결혼식도 올리고 할 텐데. 천천히 기다릴 수 있어요. 아직 30 중반인걸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당장 날 잡자.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정아 네 덕분이야. 우리 집안의 복덩이는 정아 너다. 예비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저 결혼을 한 오빠들만 걱정을 했죠. 남자가 돈을 잘 벌어야 먹고 살기가 편한 건데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너무 고생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예비 신랑의 공무원 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합격이라는 2글자가 눈앞에 보이자마자 정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일을 하며 공부만 해야 했던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평생 직장으로 말입니다.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예비 신랑이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결혼이라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혼의 시기는 조금 더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위독해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체 나이가 90세를 넘기셨었고 많이 노쇠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쓰러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의 결혼까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상 깔아놓고 결혼식을 올릴 순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간병이 더 우선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었죠. 그렇게 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장례가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결혼 이야기가 다시 한번 슬슬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연애를 한 지도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기에 더 볼 것도 없다고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을 했습니다. 양가 간의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식당을 예약하려 하는데 제가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을 알아보았는데 예비 신랑이 본인이 알아본 곳으로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곳보다 평이 별로였지만 예비 신랑이 원하니까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 날이 왔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은근슬쩍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유, 저희 아들이 이제 막 공무원으로 취업을 해서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저랑 아들 둘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재산을 재고 따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아낌없이 돕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너무 염치 없이 어떡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 평생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그래서 말인데요. 집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애들을 생각하면 빚 없이 집을 해주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면 또 우리 며느라가 명의를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휴,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될까요? 명의야 누가 들고 있든 부부 사이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기분이라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명색이 공무원인데 집을 해주신다 하면 공동 명의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느라가에게 듣자하니 집안에 재산이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예비 신랑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많이 도와주긴 했었죠. 예비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도 했었고 명절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그럴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챙겼었습니다.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아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예비 신랑에게 슬쩍 했었는데 아마 그 이야기가 예비 시어머니께까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집을 해줘라, 공동명의로 해줘라 하고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던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오빠들도 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 아들 하나 있습니다. 가난해서 벗어난 적이 없어서 욕심도 꽤 있습니다. 사돈댁은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으시고 재산도 있으시니 어느 정도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유, 거기다가 저희 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나란 일하는 사람인데 큰 실수만 없으면 절대로 월급을 못 받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는 부부 사이에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셔놓고선 저희 아들 길을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집하고 차도 한 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라가만 차를 끌고 다니니까 조금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은근슬쩍 차까지 끼워 넣으셨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기분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남일인 것 마냥 모르쇠로 밥만 입에 쳐넣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과 정말 꼭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 인생에 지금 기회가 아니라면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첫 번째 소개팅에서 실패를 한 이후 제 자존감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첫 인상에서 외모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의 표정을 슬쩍 살피셨지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그게 긍정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기분 좋게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생각이 많은 얼굴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태까지 제가 돈을 쓸 때마다 고맙다고만 이야기를 하셨던 예비 시어머니셨는데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욕심을 드러내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한참 식사 중에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시겠다고 자리를 비우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죠. 저희 오빠들은 입을 열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팍팍 풍기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자리가 불편했고 순간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 과장님의 연락이 와서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통화를 좀 길게 이어가야 했는데 복도에 서서 전화를 받으니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비상구로 향해 계단에서 조용히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구 계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통화를 이어가려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문제가 해결됐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귀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고개를 슬쩍 아래쪽으로 내리니 한층 아래쪽에서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상대 여자가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식당 여종업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건 그냥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일 뿐이야. 너도 똑같이 해달라고 했으면서 왜 그러니? 그래도 그 집안에 돈이 있다고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저 배신 때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우, 얘는 당연하지.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절대로 안 있지? 걱정하지 말아라. 여태까지 나랑 우리 아들이랑 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니? 돈에 눈이 멀어서 저 배신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어머님, 확실하게 약속해 주세요. 전현 재산 빼돌리면 이혼시킬 거죠? 저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가 맞는데 그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식당 여종업원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이야기가 운운되는 걸 보면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재산만 빼돌리면 이혼을 시킨다니? 그 소리는 제 재산 때문에 저랑 결혼을 시킨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갑자기 팔에 소름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 어머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저 종업원의 정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니까. 네가 알려준 계획이 척척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니. 일단 차는 우리 아들 이름으로 받고 집은 공동 명의로 한 다음에 임신을 빨리 하라는 핑계를 대고 회사를 관두게 하라는 거잖니. 회사 그만두고 나면 한 1년 정도 지켜보면서 가진 돈으로 생활비 내놔라 하면서 저 아이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이혼할 때 재산 전부 반반 나누면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임신한다는 핑계로 놀고 먹었으니 재산은 다 우리 거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 맞아요. 그 인간 정관수술 제대로 한 거 맞죠? 그거 풀리면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피임약 같은 거 영양제 섞어서 매일매일 먹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망할년? 네가 전현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지? 전현의 술수에 넘어가서 아우 참 생긴 것도 못나게 생겼다 싶었는데 우리 예쁜 소민이를 질투해서 왕따를 시켜? 천벌 받을 년? 어머님이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저 너무 든든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전현 재산만 다 빼돌리고 이혼하면 저희 가족도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전현 재산 정말 많아요. 학창시절에 쟤네 집 부자라고 소문 다 났거든요.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동산 부자라고 그랬던가? 보니까는 그 가족들이 입은 옷들이 죄다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더라. 20살이 되자마자 차를 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나는 세상에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한 인간들이 제일 싫어. 우리 소민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아휴, 저런 못생긴 년이 가진 열등감 때문에 왕따나 당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반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게 억울했는지 이상한 소문이 나고. 암튼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신장이식 해드렸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희 사이에 배신은 없는 거예요. 아, 얘는 걱정 마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신장을 준 걸 누가 몰라? 그러니 우리 아들도 저런 못생긴 년 비유 맞춰가면서 사랑하는 척 연기했던 거 아니냐? 네 억울함 풀어주려고. 아이 근데 참 신기한 악연이구나. 어떻게 학창시절 내내 너를 괴롭혔던 애를 알바를 하다가 만나? 그러니까요. 그이랑 같이 알바하던 곳에 손님으로 올 줄이야. 뭐 선을 보러 온 건지 소개팅인지 모르겠지만 차이는 거 보고 이거다 싶었다니까요. 저는 손이 달달 떨렸어요. 대화 중간에 나온 소민이라는 이름이 귀에 꽂혔거든요. 대화 내용을 상기시켜 보니 소민이와 예비 신랑은 최소 연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우연이겠지만 소민이와 예비 신랑이 같이 일을 하던 식당에 제가 소개팅을 하러 갔고 저를 알아본 소민이가 예비 신랑을 시켜서 저를 꼬시게 만든 것 같았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그런 짓을 했겠지만 제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니까 더한 짓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제가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까지 다 했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호구를 문 것 아니겠어요? 이참에 재산까지 빼돌려서 이혼을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배신감에 정말 눈물이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그 찝찝한 표정을 보고 나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판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사인은 절대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만 들으면 소민이의 신장을 예비 신랑이 이식받은 것 같았거든요. 장기까지 서로 나누었는데 그 사이가 그렇게 쉽게 갈라지겠어요? 그들의 계획은 이미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사실을 안 이상 저는 그냥 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대화를 마치려고 하자 저는 재빨리 비상계단에서 벗어나 룸으로 들어갔어요. 통화가 꽤 길어졌구나. 화장실에 한번 가보지 그러니 사돈어른이 아직 안 오시는데. 볼일 보고 계시겠죠. 아, 저기 오시네요. 아유, 제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던 이야기 마저 할까요? 식은 언제쯤 하셨으면 하는지. 저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아들도 자리를 잡았겠다. 더 미룰 이유도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집 공동명의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머,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집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마는 그래도 부부끼리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니? 그런가요? 그래서 설마 신장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거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신장을 누가 누구랑 나누어 가져? 저는 이 사람이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하길래 그 흉터인 줄 알았더니 신장 이식 수술 흉터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뭐예요. 신장 이식 수술을 했던 것을 숨긴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그 신장을 준 사람이 연인이라면 말이 더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정아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글쎄, 이 남자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엄마. 여기 식당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여자가 중학교 때 우리 오빠 동생이라고 사칭하다 걸려서 내내 왕따를 당했던 김소민인 것 같단 말이지. 뭐라고? 그게 진짜야? 여기 김소민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네. 당신이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지 그래? 저 다 들었어요. 저랑 결혼한 다음 임신을 하라는 핑계 대고 회사도 그만두게 만들어서 경력 단절시키고 임신 못한다고 구박하고 이혼시킬 거라면서요. 재산은 공동명의로 두고 다 가져갈 거라고. 결혼 후에 기여도가 없으니까 가능할 거라고요. 제 재산만 다 들고 갈 거라면서요. 그리고 신장이식 해준 김소민이랑 새 출발할 생각이었니? 당신 무슨 꿈이라도 꾸고 온 거야? 현실적으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대화를 녹음할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대화 내용이 점점 심각한 수준이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휴대폰에서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계획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그 대화 부분에는 예비 신랑이 정관 수술을 했다는 것까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어요. 경악까지 하셨죠. 그 자리에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예비 신랑의 뺨을 갈겼습니다. 저희 둘째 오빠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김소민이라는 직원이 있으면 당장 데려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내 뺨을 친 거야? 저 내용에 대한 확인도 안 해보고 너무 섣부르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말이야 김소민이라는 사람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이미 내가 대화로 다 들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일하던 식당에서 내가 소개팅하는 거 보고 나 꼬시라고 김소민이 시켰다며?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김소민이 왕따를 당한 건 내 탓이 아니야. 지가 지무던 판 거지. 아유 참, 이래서 가해자들은 모른다는 거야. 우리 소민이가 너 때문에 무려 6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데 그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니?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콧김을 뿜으시더니 제 머리채를 쥐어뜯으려고 달려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희 둘째 오빠가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김소민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룸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둘째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내 동생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내 동생이라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걸 바로 잡았을 뿐인데 그게 내 동생이 너를 괴롭힌 짓이라고? 사람이 양심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됐다고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밥 잘 먹은 셈 치고 가겠다고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기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고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화를 내셨죠. 저는 예비 신랑 놈의 뺨을 때렸지만 그걸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대 더 치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이 제 팔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대 맞은 거면 충분하지 뭘 두 대씩이나 때리려고 그래. 그래. 그동안 너랑 사귀면서 참 힘들었다. 막말로 네가 스펙은 잘났을지 몰라도 못생겼잖아. 이씨. 너 데리고 다니면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 이 망할 놈이 감히 내 동생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둘째 오빠가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어 예비 신랑 놈에게 주먹을 날렸고 룸은 정말 개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란스러움에 경찰까지 와서 다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제대로 엿을 먹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다들 훈방 조치로 끝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예비 신랑을 비롯한 그 작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죠. 제가 그동안 예비 신랑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돈들의 영수증이 다 있었고 또 녹취가 된 음성이 결정적 한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의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기 결혼의 증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금전 갈취 및 사기 결혼, 그리고 전 예비 신랑의 의료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로 정관 수술을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소송이 걸린 전예비 시댁 식구들은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 마냥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추문에 휩싸이게 되면 파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몇 년간 노력해서 겨우겨우 달게 된 공무원증인데 허망하게 잃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망치려고 하는 건 그건 너무 또 선 넘는 거 아니냐? 내가 다 계획한 거라니까. 나보고 뭐라고 해라. 차라리 나를 감옥에 보내라. 제가 왜요? 아주머니께서는 옥바라지 열심히 하세요. 거 소민이랑 같이. 저는 소송의 끝을 보기로 했고 민사까지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 재산을 탐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예비 신랑의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이 인정이 되었고 그동안 거짓으로 금품 갈취를 한 것 또한 인정이 되어 저에게 받은 돈을 모두 뱉어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사기 결혼 소송도 승소했지만 초범이라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 인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와서 뭐 하나 모은 돈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벌금에 저에게 돈까지 갚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압류 신청을 했고 이 인간의 통장까지도 사용할 수 없게 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월급을 받는 족족 압류를 당하게 되었죠.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 와중에 월급까지 빼앗기니 결국 또 소민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빌더라고요. 예,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내 발등 찍어서 모든 결과값을 만들었던 거야. 그니까 제발 압류라도 풀어주면 안 될까?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 서로 다 죽어버린다고. 야,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난 그냥 법으로 해결했을 뿐이야. 판사님한테 그렇게 빌어보지 그랬어? 그러면 불쌍해서 벌금을 깎아줬을지도 모르는데. 정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큰 상처를 주었던 것 같아.
사과할게. 제발 우리 한 번만 봐주라. 아야, 이 압류라도 좀 풀어주라. 제발. 사과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사과가 뭔 소용이겠어. 야,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네 사과 따위로 안 풀리니까 이만 가봐.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큰 뒤통수를 맞았고 결국에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라는 것을 빼앗게 되었죠.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민원을 넣을 겁니다. 결혼 사기를 치려 했던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저희 가족들은 저를 더 걱정하십니다. 제가 복수에 눈이 멀어서 저에게 주어진 지금의 것들을 놓쳐버릴까 봐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것들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저는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졸리는 건지 소민이도 전 예비 신랑도 저에게 울고불고 빌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복수에 눈이 멀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도 없을 거예요. 여전히 회사 생활은 잘 하고 있고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든 치유하려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저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요. 여러분, 제 복수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훌을 털고 날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더 몰입해서 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저는 이쯤에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하던데 저도 저를 가꾸는 법을 조금 더 배워보려고요. 성형까지 할 마음은 없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가꿔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